안녕하세요. 오늘은 5주차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대리모 찬반 논쟁인데요. 대리모 찬반 논쟁. 대리모라고 하는 것은 그 남녀 배우자 중에서 한쪽이나 또는 양쪽의 신체적 결함으로 해서 임신과 출산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 임신이 안 되거나 또는 출산이 안 되거나 이 부부와의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제 그 불임 부부기 때문에 이 부부들이 이제 계약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하는 그 여성을 우리는 이제 대리모라고 하죠. 대리모의 역할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부부 불임 두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잉태시키는 여자가 있죠. 그래서 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협력과 합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되는데, 세 사람은 이제 불임부부 두 사람이죠. 의리부모라고 해서, 그리고 대리모,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 대리모의 유형은 이제 그 전통적인 대리모가 있고 수태 대리모라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통적 대리모는 대리모 자신의 그 난자를 사용을 하는 그런 대리모죠. 체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리모의 자궁에다가 수정란을 착상시켜서 아이를 임신시키는, 이때 이제 대리모는 그 태어나는 아이의 그 유전적 엄마이면서 또한 이제 수태한 그 엄마이죠.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리모는 이제 의리모한테 아이를 인도하죠. 이때 의리 부는 아이의 유전학적인 아버지이지만 의리모는 아이와 유전적인로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의리모, 그리고 생물학적인 동시에 수태한 어머니라는 세 가지 종류의 부모를 갖게 됩니다. 그 수태 대리모는 그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리한 부부, 모두 아이와 유전적 관계를 갖는 경우죠. 의리한 부부 모두 부부하고 또 아이하고 같은 유전적 관계를 갖는 경우입니다. 이 대리모는 부부의 그 체위 수정된 배아를 단순히 수태하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난자는 이제 그 제공함이 없이 그 의리 부부가 이미 그다 그 정자와 난자를 이제 수정을 시킨 그런 그 체위 수정된 그런 배아를 갖다가 자기한테 이제 난자와 빌려서 착상만 시키는 거죠. 이때 이제 태어난 아이는 그래서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또 생물학적인 어머니이고 정상적인 이제 부부니까 그리고 이제 수태한 어머니라는 이 세 종류의 그 부모를 갖게 됩니다. 앞서서 그 차이는 이제 직접 난자를 갖춘 그런 대리모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의리 부부가 대리모한테 자기네들이 그 입양한 배아를 9개월간 이렇게 수태해 주기만을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즉 이 불임 부부가 각각 정자와 난자를 구해서 체위 수정을 해서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또 그 사실 의리 부부, 의리하는 불임 부부와 대리모 모두 태어날 아이와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의리하는 부부도 자기 정자나 자기 난자를 제공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리모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의 난자를 제공함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아이하고는 이제 유전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죠. 세 사람 전부 다. 그렇지만 이제 출생한 아이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따로 이제 있죠. 정자를 사왔기 때문에.
그리고 생물학적 어머니도 역시 난자를 사서 제위수정시켰기 때문에 딴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의리 부모는 그 진짜 뭐 그냥 법적으로만 부부인 것, 이제 부모인 것이죠. 수태한 어머니는 이제 자궁만 빌려서 이렇게 나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5명의 이제 부모를 갖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이 이제 또 이렇게 그 대리모를 선정을 해가지고 애를 갖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그런 사람들이 임신으로 자신의 그 삶의 방해를 받기 싫은 사람도 또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애를 갖고 싶다. 뭐 동성애 있을 수도 이성애 있을 수도 이제 커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임신을 하기 싫다. 방해받기 싫다. 임신하면은 여러 가지 몸도 상하고 뭐 몸도 망가지고 등등 이래서 싫어하는 그런 커플도 있을 수 있고 또 독신남이나 독신녀 내가 혼자 살지만 그러나 애는 좀 갖고 싶다. 그래서 대리모 서비스를 원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대리모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알선을 하는 많은 센터에서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 못 사는 나라들에서 이제 많이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이 서비스를 그 결혼한 이성의 불임 부부에게 이제 그 제안하고 있죠. 또한 그 대리모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혹은 또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상인 경우에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임 부부의 이제 친척이라든지 또는 그 뭐 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그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아이를 못 낳는 딸을 대신해서 50대 어머니가 대림으로 출산을 하는 경우 딸들이 왜 애를 못 낳느냐면은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출산 능력이 이제 불가능해져서 딸의 그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그래서 사위 정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체위수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체위수정된 수정 배아를 아이 어머니 그 할머니 말하자면 할머니죠. 그 할머니의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제 9개월 만에 이제 낳은 아이 이렇게 된 거죠. 그 아이 어머니의 결국 이제 딸이죠. 딸의 이제 입적을 그 해가지고 딸 부부에게 이제 그 양자로 이렇게 입양을 해서 양육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찬반 전쟁이 아주 치열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인도의 동남아 쪽에서 이제 이 대리모 비용이 뭐 한 지금 이제 18,000달러에서 30,000달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보다 상당히 좀 그 지금 근래에는 좀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략 이제 한 뭐 그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한 본인 대리모한테 돌아가는 몫이 한 8,000달러 이렇게 된다라고 하죠. 거의 그 100억 루피 규모에 다룬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금액이 많이 이제 올라가 있긴 합니다. 인도 대리모 시장에서 약 한 뭐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다라고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모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제 뜨거운데 찬반 논쟁의 이제 반대 논리는 무엇이냐? 반대 논리는 대리모의 임신에 대한 위험한 요소들을 가졌다라는 경우가 되는 거죠. 예컨대 이제 흡연, 저수도, 미혼 이런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소득이고 또 미혼한 여자들한테 하는데 이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그 이제 위험하다라고는 요소를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리모를 통해서 인간 생식 과정이 가족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의리부와 대리모 간에 이게 부적절한 관계가 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그런 관계로 야기시킬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진짜 엄마로 간주하고 이제 행동하는 그런 대리모의 적극적인 그런 그 양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여성론자들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중요하죠. 여성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 이제 대리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성 전체를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반대 논점이죠. 여성론자들이. 그래서 여성을 갖다가 하나의 그 태아 컨테이너로 이 대용 자궁으로 그렇게 되는 인식이 되는 것이고 또 생식기계 등으로 간주될 수밖에 애는 기계냐 이렇게 그 반대를 하는 것이죠. 또 이 사회학자들의 그 반대론 입장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리모는 여성의 이제 계층화 이 계층화를 심화시킨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 애 안 낳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 대리모를 통해서 거기다 착상시켜서 나으니까 편하고 돈만 들이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그 필요에 따라서 맞추려고 가난한 여성들을 고용해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임신 대행도 하고 출산 대행도 하고 양육 대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여성들을 이제 계층화,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이렇게 계층화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여성들은 그 생물학적, 어떤 유전적 이런 어머니들과 이 수태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양육하는 어머니들, 이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그거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무슨 문제냐? 바로 대리모가 이제 아기를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이가 이제 이 생물학적 아버지, 이제 정자 제공자죠. 이 정자 제공자나 또는 혹은 그 생물학적 어머니, 난자 제공자를 이 찾아 나서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불임 부부가 정자도 제공하지 않고 난자도 제공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자도 사서 또 난자도 사서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애가 이제 직접 생물학적인 정말 DNA 이상의 그런 아버지와 엄마를 찾아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또는 이제까지 이제 고아원을 통해서 입양해 오던 그 불임 부부들이 고아원을 이제 통하지 않고 직접 정자와 난자 이 대리모를 구하는 방식의 생식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심각한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죠. 찬성 논리는 이제 그래도 가장 큰 게 이제 이 불임 부부들이 애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엄청난 큰 행복이죠.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해로운 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이제 근거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행복된 점이 이제 그 만끽하는 그런 그 큰 장점들이 크기 때문에 이 생식권 전문 법률가인 그 로리 앤드류의 그 이제 그 사람이 그 대리모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모들이 이제 세심하게 대리모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더라. 또 그다음에 이 아이를 수태하고 있는 건 자기 아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수태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또 자기 자신을 잘 그 관찰하면서 이렇게 살피고 있다. 이렇게 그 인터뷰에 응하더라. 그래서 이 앤드류라고 하는 학자는 그 보통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때에도 자신들을 의학적 또는 심리학적으로 검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의 생식 과정에 있어서도 대리모의 그 어버이로서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불평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드물지만 의리 부모나
또 대리모라든지, 그리고 이 대리모의 가족들이 대리모의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득은 이제 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의리 부부, 불임 부부들이죠. 사실 대리모도 경제적 이익과 안정, 대부분의 대리모들은 이 아이를 법적 부모에게 양도하는데 큰 어려움을 안 느낀다고 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대리모 자신의 그 자녀들도 어머니가 아이 없는 가족을 돕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이를 이제 양도할 때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그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또 가족들도 사실상 이제 이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그런 일이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자부심까지 갖는다는 거죠. 어찌 됐든 이제 그렇게 찬성론자들이 이제 논리를 에,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리모 옹호 입장에서 여성들이 그 계층화 문제에 대한 해답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대리모업을 통해서 여성들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사실상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사실 이런 긍정적인 변형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까지도 하는데, 예컨대 2,000쌍 이상의 부부와 2,000명 이상의 대리모를 대상으로 한 그 연구에서 심리학자 힐러리 헤러피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대체로 일하는 여성인 경우가 많은 의리모들, 이제 바쁘죠. 이 커리어 워먼들이니까 이런 의리모들은 대리모로부터 아이의 그 양육에 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이 가족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이 사회적 경력을 덜 중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 대리모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의리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사회적 경험의 지평을 넓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 경력자들, 여성 경력자들은 이 일에 바쁘고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후진 국가인 그 대리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많은 것들을 또 거기서 배우게 되고, 또 한편으로 반대쪽에서는 역시 이제 이 아이들 양육이라든지 애들 낳고 또 기르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배우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모업이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상업화에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이제 고려가 되는데, 대리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인공수정을 해서 9개월간 임신 기간을 거쳐서 만료가 되면 계약자, 당사자에게서 돈을 받고 아이를 양도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가족관계의 시장 논리가 잠식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죠. 생식의 상업화와 친권의 매각이 그야말로 이제 돈 주고 사고 파는 이런 형태가 여성과 아이들의 인격, 그리고 가정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이 사회적 조건이 참된 권리를 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리목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 후손을 향한 그들이 강한 모성 본능을 부인하게끔 만들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개성이 지니는 어떤 인격성이 사실상 금전적 가치들 때문에 평가절하게 되게 되는 결론이 된다. 그래서 가족관계라는 이 참 더 고상한 미덕, 이런 것들이 이 시장의 엄격한 논리에 의해서 밀려나게 된다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 여성론자들이 특히 그 비판들은 대리모 계약은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여성을 진정한 어머니로 만들기 때문에 법과 시장 질서가 이러한
고귀한 여성의 모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런 이 대리모에 관한 한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찬반이 상당히 비등한데, 그것은 어쨌든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불임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죠. 자기 후손을 이렇게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식을 갖게 된다는 그런 큰 기쁨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부산은 후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동남아 쪽 특히 이런 쪽에서는 그런 서비스업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찬반론이 이제 비등한데, 이런 것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우리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이런 문제들이 절충을 해서 보다 문제가 없는 그런 제도로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편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과 이제 과학기술 발달과 그에 따른 딜레마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우리 이제 인류가 그만큼 이제 편리한 문명 이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에 따른 또 역시 딜레마가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보화 시대이고 디지털 시대이고 또 4차 산업 시대이고 또 익명 사이고 이런 사이에서의 이 정보사의 윤리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이 과학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그 발전 단계에 따른 특징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한 10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이라든지 이제 중대 사이, 근대 사이, 현대 사이 뭐 이런 큰 대별에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세하게 좀 어느 정도 구분해서 특징적으로 나누면 한 10단계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인 이제 선사시대는 역사 이전의 시대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 있는 그런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그 기록이 없고 어떤 이제 어떤 상형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또는 이제 유적이나 유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그런 시대, 이런 것을 이제 선사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연대 측정이라든지 탄소 측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시대를 측정을 해서 그 시대의 이제 어떤 시대상, 인류의 생활상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의 기록으로서 이제 해서 뭐 상형 문자가 됐든 이런 등등의 문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는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선사 시대를 구석기 시대 또는 신석기 시대, 이런 청동기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통상적으로 구석기 시대는 이제 50만 년 전서부터 1만 년 전까지로 이제 보면서 구석기 시대는 구석기, 이 석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석기는 이제 돌을 이제 하나의 기구로 삼아서 생활 일하는데 또는 노동을 하는데 또는 동물을 잡거나 무엇을 채취하는데 수렵으로 채취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네, 석기, 이 돌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사냥과 식물을 채취하고 또 부족적 공동체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토템 사상이라든지 이제 주술적, 마술적, 미신적 이 세계관이 이제 그 주종을 이뤘었던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다른 동물과 달리 불을 사용을 하고 직립보행을 해서 언어의 발전 등을 이제 그 구석시대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석기 시대에 보면은 농업혁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즉, 1만 년 전, 1만 년 전에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런 그 비옥한 강 유역에서, 하류 지역에서 인류의 최초로 정착한 이 촌락에서 농업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것이 이제 유물이나 유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이 됐고 또 이때는 이제 이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하고 틀려서 마제석기 시대라고 했죠. 이제 간석기라고도 합니다만 갈았다는 거죠. 돌을 갈아서 뾰족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둥글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석기 시대는 이제 깬석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을 쪼개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칼로도 쓰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화살 쪽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그런 그 석기가 바로 이제 깬석기, 구석기 시대이고 또 그 다음에 신석기들은 이제 그 간석기 시대, 갈아서 이렇게 했던 이 신석기 시대에 이제 들어와서 서서히 이제 좀 정착을 좀 하게 되죠.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정착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그 비옥한 강 유역, 하류 지역 그런 유역, 큰 강, 이 그 유프라테스 강 이런 데서 이제 유물이나 유적들이 발견이 돼서 그걸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티그리스 강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마제석기를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제석기 그 석기를 가지고 농기구로 이제 했습니다. 정착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농업이라는 농경 생활이 좀 시작이 되죠. 또 가축도 이제 기르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농기구로서 그 석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밭을 가는데도 또는 뭐 이렇게 그 곡식을 이제 베는데도 뭐 이렇게 사용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 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오마차를 만들고 또 수레바퀴까지도 만들어서 이용을 한 그런 그 유적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 1만 년 동안에 이런 그 상당히 그 발전된 그런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다. 왜냐? 구석 시대만 하더라도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죠.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렵어로 채취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역에서 먹거리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를테면 이제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또는 그 동물을 이제 그 사냥을 해서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일정 기간 되면 이제 고갈이 되면 다른 데로 이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음집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동 생활을 했는데 이제 몇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지혜가 늘어난 거죠. 농업을 하게 되고 또 목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농기구라든지 수레바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수로를 이용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고대 청동기 문명으로 이제 접어들죠. 청동기. 이제 돌이 아니라 청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리 이런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도구를 만들게 되죠. 엄청난 획기적인 겁니다. 이게 대략 이제 5천년 전서부터 3천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런 이르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소위 그는 그 4대 문명 발상지인 나일강이라든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황어, 뭐 인더스강, 겐지스강 이런 그 유역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이제 고대 왕국으로서 그 체계를 좀 갖추죠. 그리고 이제 제국이 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수립이 돼서 나라다운 이제 이 고대 국가로서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그 물을 이용하는 관계소로 그런 사업이 아주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 기술이 이제 획기적인 발전을 하죠. 그래서 왕궁도 짓는 것이고 신전도 이제 건축을 하고 탑도 짓고 피라미드도 건축하는 이런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상형 문자, 서령 문자가 이제 좀 발전이 있었고 또한 그 인류 최초의 금속 활용인 그런 청동에 의해서 이런 그 문명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역시 이제 청동기는 이제 금속 활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업혁명의 좀 가일층 발전을 가속화된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제 병기, 그 살상 무기, 이 무기로서도 이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또한 그 인류 최초의 이제 그 고대 그 천문학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수학, 의학이 이제 활발하게 발달이 돼서 이런 그 이제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그 이제 불가사의한 그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도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근본적으로 고대 천문학이나 수학, 의학의 이제 발달로 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제 그런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이제 고대 그 그리스 시대로 이제 접어들죠. 이제 정말 이제 인간이 이제 그 체계적인 사상 체계를 갖고 이 자연 철학과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탈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또 이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철학자들은 이제 물, 공기, 흙, 불 뭐 이런 사원수를 주장하는 그 학자도 있었고 피타고라스가 이제 수학 사상을 이제 체계화시켰고 또 데모크리토스의 그 원자론 등이 이제 물질의 근원을 과거 신중심에 됐던 그런 그 어떤 발상에서 그런 입장이 아닌 인간 이성에 입각해서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이 설명하는 과학과 철학 사상의 원류를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그리스 시대다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참다운 과학사의 그 서막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우주 체계. 그것은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 사상을 그야말로 논리정연하게 집대성함으로써 인류 지성사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한 그런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의 사상과 이론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서구 사상을 압도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야말로 이제 이 그리스 시대의 그 철학자의 대가 소크라테스가 있고 또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인 그 플라톤이 있고 그의 제자인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또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런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하여튼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와서 그야말로 이제 모든 이 집대성을 철학과 과학사상을 아주 논리적하게 집대성된 그런 획기적인 전환기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이 인류 문명사를 과학사적인 측면에서 분류할 때 여섯 번째가 바로 중세 봉건 제도 하에서, 그야말로 중세 시대는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 시대죠. 그때의 과학은 어땠느냐, 이제 이런 거죠. 중세 시대, 중세 봉건 제도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이 이제 지배사상이었던 그런 시기의 과학. 한 분기점이죠. 그래서 이 고대 문명과 도시의 그 파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작은 도시의 촌락, 공동체적인 봉건제도, 그리고 농업기술의 발전, 그리스도교의 이제 보편화가 중심이 됐던 그런 시기였고, 과학기술 발전이 이제 동기가 결여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교적 신앙과 인간 이성에 의한 진리 파악의 문제에 관한 논쟁이 아주 체력에 있었던 거죠. 중세 말기에 있어서는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항해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 상업주의가 아주 강하게 번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경제의 태동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식민지, 이 항해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무기도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미지의 그런 신대륙에 대한 이 발견을 이제 계속 가속화되고, 이런 그 추진력이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15세기 이제 1400년도에는 이제 문예부흥기라고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러죠.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문예를 다시 부흥을 시킨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리스 로마 그 문명에 대한 그런 어떤 동경심이죠. 그런 동경. 그리고 그리스 과학사상의 번역과 연구를 아주 집중을 하면서 인간 중심의 사상과 그리고 문학 예술 발전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문예 부흥 르네상스 시대죠. 그래서 이때는 그 상공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합리적이고도 실용적인 과학 정신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예술, 그 예술과 과학의 접목, 그리고 과학혁명의 그 태동, 이런 것들이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16세기, 17세기에 과학혁명, 과학혁명, 그야말로 과학혁명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이제 시발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케플러, 만원경으로 유명하죠. 갈릴레오, 또 뉴턴에 이어지는 이런 천문학의 혁명이 이루어졌었고, 또 뿐만 아니라 역학의 혁명이 이루어졌고, 또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과학 사상, 그리고 관찰과 실험, 수학적, 정략적 이론 체계화의 과학적 방법론 확립과 그리고 근대 과학의 확고한 기반 구축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16세기, 17세기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과학 체계의 그 분기와 더불어서 기계론적인 그 우주관의 확산이 이루어진 시기였었죠. 과학혁명은 인류 지성사와 문명사에서 희귀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분기점이 되었는데, 이 토대 위에서 그야말로 인간의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자연 해석과 진리 탐구가 이루어졌으며, 이 미신적이고도 신화적인 종교적 도구마로부터 인간 이성이 해방되었고, 지난 300여 년을 걸친 세계사의 근대화, 현대화 과정이 가속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18세기, 19세기 그 산업혁명을 일컫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영국에서 이 방지 공업에서부터 이제 촉발되죠. 그렇게 시작된 그 산업혁명은 전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대 자본주의적 산업발전과 병행을 해서 과학, 기술 산업이 상호 밀착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이 바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이 자연력의 동력화, 자연력을 동력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석탄, 제철, 철도, 공업 및 선박 교통이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제 공업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화학공업과 기계공업, 전기공업, 이 통신혁명 등이 차례로 연속적으로 기술 혁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와서야 이 과학적 원리와 기술적 응용이 힘을 합쳐가지고 근대 산업 사이의 주된 힘이 되어갔던 것이죠. 생명과학에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그야말로 과학뿐만 아니라 인류 사상에 큰 충격을 준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는 이제 20세기 과학 혁명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뉴턴이 완성한 그 과학 체계를 그 이후 200년 동안 여러 분야 그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어 왔는데요. 20세기에 들어와서 플랑크의 양자가설을 시발로 해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뉴턴 물리학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새로운 우주관과 과학 이론이 생겨나게 됐던 시기였습니다. 유전공학의 발전과 그리고 정보통신 혁명에 의해서 지식정보화 사이가 아주 심화되고, 이런 것들은 이 새로운 문명의 태동을 예고하기에 이르렀고, 뿐만 아니라 우주와 심해적 개발이라는 이 무한대 영역 개척과 물질 구조의 근원적 탐구를 위한 극미한 소립자 세계의 탐구는 그야말로 현대 과학 기술이 극한 상황에 도전하고 있는 실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던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과학 문명의 이 발전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이제 그 인류의 생활과 환경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 그 주요 세 가지 혁명을 우리는 이제 대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농업혁명이었고, 그리고 산업혁명이었고, 바로 정보혁명이었다. 이렇게 크게 대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농업혁명은 앞서서도 몇만 년에 걸친 그런 그 오랜 기간 동안 걸친 거지만, 산업혁명은 불과 한 몇백 년 사이에,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에 들어서서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서 이루어졌던 그런 그 짧은 시기였으면서, 이 정보혁명도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발전이 돼서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도래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함께 동시 진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일컬어서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이 그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열린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화로 이제 그야말로 지구가 이제 지구촌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더욱 작은 지구로 이제 변하게 된 거고, 그렇지만은 이 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인종, 이 문화의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열린 사고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을 갖고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을 때 이 사회 발전이, 지구촌의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그것이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압축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개방화다. 두 번째는 통합사이다. 또 세 번째는 인본주의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개방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지구촌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이제 문을 닫고 이렇게 쇄국을 하는 나라는 없죠. 다만
근자에 근래에 현대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특히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은 자국의 이익이나 자국의 생명 보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이제 그 문을 닫는 이제 하늘길 또는 물길 뭐 이런 것들을 봉쇄하고 국가와 국가를 봉쇄하는 그 일부 지금 근래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개방된 사이고 국제적으로 서로가 거리가 짧은 그런 그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런 것이 이제 개방화인 것이고 모든 것은 이제 열린 그런 그 쪽이 되는 거죠. 이 정보화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통신 문명 발달이라든지 획기적인 뭐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이제 그런 촉발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 통합사회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이제 어떤 그 특징으로서 우리가 성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간극을 좁혀지고 서로가 통합하게 되는 이런 사이로 변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 사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사회로 변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보화 시대의 세계인은 그야말로 초고속 정보 도로망을 통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그 장벽이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이 시공의 장벽이 이제 없어지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교류와 정보 교환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4시에도 뭐 옷을 주문할 수 있고 새벽 4시에도 또는 뭐 자기가 필요한 때에 언제 어느 때라도 그냥 파리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을 바로 뭐 1시간 뒤에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그 동시에 즐길 수도 있고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디지털 시대고 초고속 정보 도로망에 의해서 그렇게 시공을 이제 넘어서 그리고 정보 교환과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정보화도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그 휴대전화나 인터넷 보급률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정보화가 세계적으로도 괄목할 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왕국 사이에서의 그 정보화 혜택과 함께 이 피해도 역시 이 폐해도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이의 그 명암이 엇갈린다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이 보건 서비스를 안방에서 받는 시대에 도래했으면 했는데 이것은 유헬스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예컨대 이제 병원선과 진료 차량을 활용하고 도서 및 이제 그, 그, 저, 이 교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이 본토와 유리되어 있는 이런 산간벽지 이런 데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그 오지 이런 그런 곳에서 이 공공 의료를 그 의료를 받기가 어렵죠. 그런 시설도 없고 그러나 이제 이런 정보화로 해서 결국 이제 이 원격 헬스, 유헬스 케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투입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 농어촌 이 복합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이런 구축이 돼서 그렇게 이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가 연동이 돼서 원격 의료 지도도 이제 하게 되고
그 응급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응급 의료 서비스 또는 유 방문 간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보통신부나 이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이 휴대전화로 세금을 내고 입장권을 살 수 있고, 지금은 뭐 이제 유페이먼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전자페이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스팸 전화도 상당히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스팸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월링 스팸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이제 그 파밍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폐해도 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화와 윤리라는 측면에서 또 이 정보의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 순기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남녀노소 누구나 시공을 초월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정보 공유는 이제 그런 어떤 평등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는 측면에 역으로 또 그 음란 사이트의 범란이라든지 엠방 뭐 이런 거, 악성 댓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사이버 테러, 해킹, 바이러스 유포라든지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자살도 많고 이 탐닉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 정보화 사회는 삶의 그 주요 활동이 정보 생산, 유통, 소비와의 그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그 유력한 이 자원이 되는 사회로 이미 이제 그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및 미래 사회는 더욱더 정보 사회가 이제 촉발될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기술의 급격한 확산과 활용의 그야말로 이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다. 이중적인 윤리적 도전을 이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 기술을 처리하는 기술에 있어서 이 적절한 배치와 그리고 그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정보이익이 관리와 통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적재산권이나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그런 정보 격차에 따른 다양한 그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보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돼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인간의 가치 체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가 이 당면한 시급한 윤리적 과제는 그 정보기술을 단순히 소비하고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 기술 발전의 그 내용이나 그 방향, 속도 이런 데에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하는 게 바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윤리 문제, 이 정보윤리는 그야말로 의료윤리, 또 환경윤리 등과 같은 그런 응용윤리학의 한 분과 영역으로 이제 자리매김이 됐는데, 응용윤리학의 목적이라는 게 원래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이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 그리고 바람직함과 그렇지 않음의 기준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응용윤리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응용윤리학의 임무는 바로 문제 상황에서 그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잘못된 일이냐 하는 판정 단계를